예, 17번부터 풀겠습니다. 17번. 두 번 나왔고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분석했더니 그 결과 나트륨이 58.97%고 산소가 41.03%였다. 이 화합물의 실험식과 분자식을 구하라. 다만 이 화합물의 분자량은 78g이다. 1몰당 78g이다. 네. 여기서는 나트륨하고 산소니까 나트륨이 하나가 있고 산소가 있다. 얘가 78이 나온다. 대충 보시면 뭐 투투면 78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쓰시면 다 만줄 거 아니에요. 풀이를 쓰셔야지. 전체 58.97이니까 100을 가지고 78g 중에서 2% 58.97%의 나트륨이 얼마가 있냐 하면 나트륨의 무게가 나올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산소하면 산소의 무게가 나올 겁니다. 그럼 나트륨은 하나의 분자량 1몰당 분자량이 23이니까 이거는 나트륨이 46이 있다고 대충 보시면 되고 얘는 32가 있다고 보시면 얘는 Na2고 요거는 O2가 되겠다. Na2 O2다. 헷갈리는 거는 실험식과 분자식. 분자식은 Na2O2고요. 실험식은 얘를 어떻게 한다? 실험에 관여하는 분자에 대한 정수비니까 NaO다.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답을 써가시는 방법을 한번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번 쭉 풀이대로 한번 써보시고 결론까지 도달하시는 걸로 해서 가겠습니다. 18번째 문제. 분자량이 58이고 압력이 202.65이고 온도가 10도씨인 문제의 증기밀도는 RT분의 PM. 단 STP 상태는 STP일 때는 22.4분의 M. RT분의 PM에서 데이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압력, 분자량은 58이었으니까 58. R은 0.082. 온도는 100이니까 100 넣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표준 상태 1리터의 중량이 2.33g의 기체가 있다. 이것을 분석하여 탄소가 46.1, 질소가 53.9인 결과를 얻었다. 이 기체의 명칭과 분자식을 제시하라. 오타가 좀 났어요. 요거 P가 아니고 M입니다. 여기는 V고요. 저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어. PV는 M분의 WRT. 구하는 거는 분자량을 구할 거니까 어떤 위험물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P 압력은 1, 최적 V는 1리터 1, 중량은 2.33, 0.082 곱하기 온도는 273. 요거 합치면 뭐 22.4라는 얘기고요. 그럼 분자량은 52.16이다. 그러면 52.16 중에 탄소가 46% 있다는 얘기고 탄소가 46% 곱해 주시면 탄소 그램 나올 거고요. 질소가 59.3% 계산하시면 질소 나올 것이고요. 그럼 탄소는 나누기 12 하시면 되고 질소는 나누기 14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탄소는 C2, 질소는 N2. 그래서 분자식은 C2N2. 시아노겐 가스래요. 시아노겐 가스. 처음 보니까 암기해야겠죠. 20번. 35도씨 1000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갖는 공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여 산소를 15%로 하려고 하면 이때 소요되는 CO2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라. 다만 처음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고 온도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4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요게 문제가 쉬울 것 같은데
이거 가리고서 풀려면은 진짜 안 풀려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는 1000세제곱미터 안에 산소량을 구하시고 1000세제곱미터 안에 CO2량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 산소 나머지 거 그대로 놔두고 뭐만 약재로서 CO2만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농도 퍼센트가 얼마를 구하라는 거냐면 CO2의 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또 산소의 농도를 구하라는 거죠. 밑에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세제곱미터로 나왔으면 되는데 또 이것도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제곱미터로 나왔으면 간단해요. 이렇게 한 번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킬로그램으로서 뽑으셔야 된다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풀이 방법은 1000세제곱미터 때 산소 농도는 21%이므로 산소량은 210이다. 이때 산소를 15%로 낮추려면 이산화탄소가 더 들어가야 되므로 자 산소 농도는 전체 양분의 산소량이다. 근데 산소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체 가스량은 기존에 처음부터 있던 공기량에다가 이산화탄소량이 들어간다. 이 공기량 안에 산소량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량 1000에다가 CO2를 넣었을 때 산소량은 210이라고 그랬으니 이 X값은 얼마냐? 15%를 맞춰주기 위한 값으로서 400세제곱미터다. 이거를 무게로 단위 변환하면 PVNRT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696.86이 나오더라. 다만 단위 변환할 때 온도가 35도씨라고 주어졌네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답을 쓰시려면 잘 안 써지실 거예요. 이마선 나이 100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곱하기 100 이거잖아요. 요거. 예.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게 산소니까 여기다 15%를 넣어서 CO2의 농도만 나오잖아요. 아, 이게 최적 공식이었나? 잠깐만요. CO2의 최적 곱하기 최적 V. 여기다 15를 넣어가지고 요거 최적 1000. 이 공식이 편하세요? 이 공식이 편하세요? 아, 저는 이 공식을 안 해오고 요것만 외워가지고 아니 제가 되게 공부를 좀 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 거는 그냥 유추할 수 있으면 유추해버리거든요. 그 공식 맞아요. 이 공식이 있었죠. CO2의 최적은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면 이게 더 간단하겠네. 곱하기 100 곱하기 세제곱미터 하면 여기서 X는 400이 나오죠. 식 두 번째 이거 식 1로 하고 제가 한 거를 식 2로 할게요. 세제곱미터가 나올 것이고 여기를 PVNRT 공식 넣으시면 되겠네요. 21번 문제 가죠. 불활성화 방법인
가연성 가스와 불활성 가스를 혼합하는 것으로서 불활성화 방법으로서 가연성 가스와 불연성 가스를 혼합한다. 이때 산소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사이폰 퍼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퍼지라는 개념은 퍼지를 쓰는 게 있어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을 넣었다. 그러면 알킬 알루미늄은 뭐를 채우라 그랬어요? 액체죠. 얘가 액체니까 여기다가는 뭐 불활성 기체로서 CO2나 질소를 넣어라. 왜? 알킬 알루미늄은 준자연 발화를 하더라. 그래서 얘네는 준자연 발화인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폭발하더라. 수분과 반응하더라.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없애려니까 액체 위험물이니까 요렇게 유입구를 만들겠죠. 그래서 액체를 넣고 빼고 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불활성 기체를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관에다가 불활성 기체를 넣고 빼고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저장 및 취급인데 알킬 알루미늄 그냥 써요.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 저장할 때는 얼마에 저장할 때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취급할 때는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그 다음에 법 규정상 유출을 하면 아세트 알데히드는 저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취급일 때는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다가 알킬 알루미늄을 넣으면 기존에 있는 공기와 반응해서 폭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불활성 기체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안에 있는 공기를 전체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외부를 다 막은 상태에서 공기를 빼내요. 그리고 새로운 공기를 넣어요. 요거는 인출 인입이 있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운 불활성 기체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희석이 돼서 다 빠져나가겠죠. 이러한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배출 관계이 없을 때는. 이해만 하시면 금방 알아서실 거예요. 그냥 진공 상태를 만들어요.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 진공이 되겠죠. 거기서 불활성 기체를 넣어요. 그 다음에 또 진공을 만들고 불활성 기체를 넣어요. 그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배수하면서, 배수관으로 물을 배수하면서 불활성 기체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명칭으로 부르면 앞에서부터 있네. 명칭으로 하면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면서 안에 있는 산소를 빼내는 것이다. 그거를 퍼지라고 하며, 퍼지 중엔 진공 퍼지, 안에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불활성 기체를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압력 퍼지, 외부에서 압력을 주는 거죠. 어떤 압력을? 불활성 기체로 강한 압력을 주고 빼내고, 또 불활성 기체를 강한 압력을 주고 빼내고, 그 다음은
수입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개방시킨 쪽에서 공기 빼주고 투입하는 쪽에서는 불활성 기체를 넣어주고, 그게 수입 퍼지. 사이폰 퍼지라고 얘기를 하면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을 빼내면서 자연히 불활성 기체를 투입해서 압력을 맞춰주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사이폰 퍼지. 그래서 액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액체를 배출시킴과 동시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내부의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뭐 산소 농도, 수증기 농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 건 제가 알킬 알루미늄을 넣어드는 거고, 그래서 안에 있는 잔류량의 산소를 다 없애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피토정합관. 피토정합관 이거 공식 유도하시는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공식은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배관에 101kPa의 압력으로 흐르는 비중이 1.00352인 유체가 있다. 이 유체에 피토관을 설치하여 압력차의 높이가 수십 마노미터로 330mmHg일 때 유속은 얼마인가? 요게 시험 문제 풀이한 교재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뭐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냐면 수십 마노미터가 330mmHg라니까 이거를 미터 H도로 바꿔서 풀이하는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어요. 시댁 빵빵 거가. 그 교재에 보면 수십 마노미터를 미터 H2O로 해서 물 높이로 바꿔요. 그냥 이거는 페이크예요. 압력체에 대한 높이가 주어진 거지 이게 수은주의냐 아니냐. 왜냐면 이거를 또 물로 바꾸면 공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비중의 물질일 때의 높이 차를 말하는 거니까 이 높이 차는 그대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다만 요거는 비중의 차이를 넣어 주실 때 물 비중이라 그랬죠. 이거 배관에 기존에 있는 물의 비중이 1.00355고 수은의 비중은 안 남았으니까 수은은 13.6으로 넣어주셔서 공식 계산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제가 기능정학 밴드를 몇 년을 했잖아요. 몇 년을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교재마다 틀려요. 시중에 나와있는 교재가 다 풀이가 틀려가지고 어떤 게 맞냐.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 공식 유도하는 게 원래 이 공식 유도 자체 내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요게 수은주고요. 요게 물이었단 말이죠.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23번 흐름계수 K가 0.94 오리피스의 직경이 10mm이고 분당 유량이 100L일 때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유량계수 Q는 AV에서 공식 유도하시면 0.6597D제곱 K 루트 P.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나오는 Q는 리터 퍼 미시고 여기서 P가 킬로그램 퍼 스퍼 제곱 센티미터고 K가 요 값이고요. D 값은 미리미리입니다. 그래서 P 값 계산하시면 2.62 나올 것이고 요 값은 주의하실 건 킬로그램 퍼 스퍼 제곱 센티미터다. 얘를 메가파스칼로 해서 단위 변환을 한번 하셔야 된다. 요것만 좀 한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방대한 양이라. 24번 가시죠. 어떤 금속 8g이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산화금속이 11.2g이겠다. 이 금속의 당량을 구하시오. 당량이란 이 문제는 하시려면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려면 넘어가요. 당량에 대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람 당량에 대해서 산소 8g을 기준으로 당량을 하는 게 있고 수소 1g을 기준으로 당량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산소 8g을 기준으로 수소 8g이나 수소 1g이나 산소 8g을 기준으로 당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금속 8g이 생성된 산화금속이 11.2라니까
어떤 금속은 8이고 그럼 산소는 얼마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산소는 3.2g이 돼 있다는 얘기죠. 3.2g이 8g으로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량은 이것이 얼마로 치환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저 문제에 대해서 당량을 조사해 봤는데 굳이 확실하게 딱 정론이 없어요. 이 문제로만 보세요. 25번 문제도 수험생분들이 제일 난해하시는 부분, 이거 이해 못하시면 그냥 암기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염화수소가 1몰이고 산소가 0.5몰이 혼합되어서 촉매를 넣었대요. 그거 반응을 시켰다는 얘기죠. 몇 도씨로? 400도씨로. 그랬더니 평형에 도달했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0.39몰의 염소가 생성이 되었다. 이때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식을 통해 진행이 됐을 때 평형 상태일 때의 몰수의 합을 구하고 이때 압력이 1atm일 때의 성분 4가지의 분합은 얼마이냐.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 보시죠.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염화수소 HCl이 산소와 반응해서 나오는 게 뭐다? 염소 Cl과 여기서 이거 화학식 보고 풀려면 HCl이 산소와 반응해서 염소가 나왔다. 염소는 제가 주의하시라 했어요. Cl2라고요. 그럼 Cl 나가니까 남는 건 H2가 나가겠네요. 그러면 Cl이 2개니까 앞에 2개. 그럼 H가 2개니까 H 2개.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니까 여기 산소가 2개네. 그럼 각 변에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H가 2는 4, 4개, 4개, Cl이 4개, 4개, 산소가 4개, 산소가 2개. 2를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Cl이 4개, 4개, H가 4개, 4개, 산소가 2개, 2개. 예. 그러면 요 문제는 얘가 1몰을 줬다는 얘기고 얘는 0.5몰을 줬는데 생성물은 0.39몰의 염소가 생성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0.39몰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실 거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뭐가 뭔지 몰라. 여기서 얼마의 양이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반응한 건 얘가 반응한 거예요. 0.39몰이 얼마에? 2몰에 0.39몰인데 얘가 부피가 최적이 2예요. 그러면 얘가 2몰이 반응했을 때 0.39몰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비례식으로 보면 얘는 얼마가 반응됐다는 얘기예요. 0.39의 반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얘는 0.39의 4배가 들어갔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얘도 0.39가 나왔다는 얘기죠. 왜? 2몰, 2몰 똑같으니까. 아니, 얘가 둘이니까. 2배, 얘는 반배. 네. 그러면 결국은 얘가 얼마나 반응했냐? 얘의 2배가 반응한 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0.39. 얘는 2분의 1 곱하기 0.39가 반응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남는 거는 반응 안 하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반응 전에는 얘가 1몰, 얘가 0.5몰, 얘는 0몰, 0몰인데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0.39몰, 그럼 2몰, 2몰이니까 비례식으로 하면 0.39몰. 그렇다고 하면 얘는 얼마가 반응했냐? 2분의 1몰이 반응할 것이고 얘는 2배가 반응할 것이요. 배로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 얘는 2배, 얘는 반배, 2분의 1배. 그럼 남은 거는 뭐냐? 남은 건 최초에 얘는 1몰에서 이거 남았겠죠. 얘는 0.5몰에서 이게 남았을 것이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응 후에 최종적으로는 이 몰이 남아있을 거예요. 요거는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얘는 없어졌어. 얘는 왜 없어졌어요? 반응했으니까. 요것만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 얘는 반응을 했으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얘도 반응했으니까 없어졌어. 어디로 갔어요?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일로 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거는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0.22몰의 염화수소가 남아있는 거고 0.305몰의 산소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소가 0.39몰, 물이 0.39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 염화수소는 여기서 물이야, 공기야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은 전압으로 그러니까 기체일 경우를 예상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의심을 가지시면 이 문제는 적용을 못 해요. 다 기체라고만 생각하셔야 돼. 그럼 결국은 이 전체 몰이 더하면 되겠죠. 얘가 1.305몰이라는 얘기예요. 이 1.305몰수의 합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전압이란 건 뭐냐면 1기압이라는 압력을 형성하려면 얘가 22.4리터 안에 서로 지네들끼리 최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0.2몰, 0.305몰, 0.39몰이라는 건 뭐냐면 1.305몰 안에 얘네들이 비율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체가 얼마를 형성하고 있냐? 1몰. 그럼 결국은 얘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의 비율은 최적에 대해서 비례하겠죠. 기체니까. 액체가 아니고 기체니까. 그래서 결국은 분압을 구하면 1몰 중에서 1기압 중에서 1.305몰 중에서 염화수소는 0.2몰, 산소는 0.39, 염소가 0.39, 수증기가 0.39. 그럼 이것의 전체 합은 얼마가 되냐? 1.305몰이 되게. 이거 전체는 1atm이 되겠죠. 맞죠? 6에다가 이해하시면 간단한데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풀이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써세요.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암기하시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나왔어요. 이해를 하시면 다가가기는 편한데 이해를 못하면 그냥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해를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안 되면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암기가 진짜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 다닐 때 제가 전작가인데 대학 교수가 이렇게 미리 문제 내주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요거 나올 거야 해가지고 문제 놔줬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이제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서술해야 되잖아. 공식 유도해가지고 서술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시험 보기 전에 그 다 서술해서 써. 그러면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같이 동아리들 몇 명 있잖아요.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저는 답을 풀어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밤새 담배 피고 뭐 그냥 과자 먹고 시간 때우다가 제가 적어주면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면 그 친구는 A 나오고 저는 B 나왔어요. 그 친구는 그냥 제가 써준 거대로 외워서 시험 보고 저는 암기를 못했어. 그래서 아까도 보면 많은 공식을 암기하느니 차라리 몇 개 공식 암기하고 풀 수 있는 것만 풀자라고 공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기하면 좋죠. 근데 많은 걸 암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많은 걸 암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야죠. 뭐 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연소 범위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세틸렌 2581, 가솔린 14천리, 수소 수사치고, 암모니아 엄마 보고 싶은 28청춘이.
엄마 보고 싶어. 15 28 청춘 해가지고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의 주범이죠. 일산화탄소. 연탄가스를 마시려니까 연탄을 빌려요. 12장 반을 빌리는데 치사해. 치사. 에틸렌 이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제가 지워버린 거고. 메에프분은 5, 1호 상, 2비싸 2.1% 구하고 18 박사. 더 있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것만 말씀드렸고, 위험 도란 주의하실 거 곱하기 100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샤트리의 법칙, 요거는 요거 가능하시면 요거 쓰시는 거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계산기 반드시 누르세요. 계산기 누르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 값을 구하는 거지 L분의 100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 값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 값은 계산기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L분의 V, 요거는 하한값분의 최적. 근데 여기 주의하실 거 여기 위에가 100이 있다는 거예요. 100%의 혼합가스일 때예요. 문제 푸실 때 저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거 계산기 누르시는 법도 요거를 계산하셔서 역수를 곱하시고 100을 하셔도 돼요. 이거 계산기 누르신 거 요령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전체 누르고 들어가면 한 번에 잘 안 보이니까 전체는 요것에 마이너스 1승을 하시고 곱하기 100을 한다고 저는. 그거 뭐 알아서 하시고. 폭발 하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솔린의 연소 하한가. 간솔린은 1476으로 가더라. 하한값은 1.4, 상한값은 7.6%. 그래서 상한계, 하한계 위험도가 있는데 저 관리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암기를 할 때 아예. 이게 인하점이고 이게 농도고 이것이 온도다. 그럼 이게 상한계, 이것이 하한계. 그래서 어떤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이 연소다. 이것을 연소 범위라고 한다. 또는 폭발 범위라고 한다. 또는 연소 상한, 연소 하한 또는 폭발 상한, 폭발 하한이라고 한다. 이때 어떠한 조건이건 최저 온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뭐라고 하냐? 인화점이라고 한다. 그럼 연소점은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인화점의 정의,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하여 인하할 수 있는 최저 온도예요. 거기서 연소 범위에 대한 정의 없어요. 온도 값으로 최하 온도. 그러면 연소점은 이게 책마다 조금씩 틀린 게 교재 정설이 없어요. 연소점이란 통상적으로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한 후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온도로서 평균적으로는 인하점보다 몇 도? 10도 정도 높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10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가 없어. 네. 근데 정의는 그게 만약에 나오면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착화점이란 점화원 없이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농도가 하한값, 최고 농도가 상한값.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너무 또 난접하더라고요. 이게 가연성 가스다. 여기는 공기다. 그럼 여기서 일로 갈수록 가연성 가스의 농도는 낮아지고
공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공기 농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 안 붙는 이유는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안 붙는 이유는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 농도에서 붙는 값을 뭐라고 한다? 연소 농도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값이에요. 측정값이기 때문에 교재마다 조금씩 달라요. 퍼센트가. 27번 프로판가스가 50, 부탄이 15, 에탄이 4, 나머지는 메탄이다. 그러면 50에 65에 69에 그러면 메탄이 얼마라는 얘기야? 31%. 일대 폭발 하한계를 구하라. 이것도 주의하세요. 하한계를 구할지 상한계를 구할지 연소 범위를 구할지. 연소 범위를 구하려면 상한 하한 다 구하셔야 되고, 하한계 구하려면 하한값만 가지고 계산하시고, 상한계면 상한계만 갖고 계산하시고. 마찬가지로 연소 하한계 값은 요 위에 100이 있다는 거예요.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100%를 맞춰 놨으니까, 예, 그래서 100에 뭐야? 50%인데 하한값은 2, 15%는 1.8, 4는 3.0, 31은 5 계산하시면, 예, 2.446. 그래서 하한계값, 상한계값은 상한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상한계는 LH는 100 넣고요. 50 헷갈리니까 위 것만 적을게요. 15, 4, 31, 상한계가 9.5, 8.4, 12.0, 15.0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요것만 한번 다 각자 계산해 보시고 답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한참 걸려요, 이것도. 제가 잘못 눌렀네. 10.37이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구나. 아이씨. 나와요? 제가 안 나와요. 제가 뭘 잘못 눌렀어. 아, 됐다. 아, 한 번 잘못 누르니까. 예. 계산하시면 아이고 10.583 세 가지만, 세 자짜리만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0.58 나왔어요? 예. 그러면 뒤에 거 먼저 풀 필요 없어요. 28번 최저기비로 메탄이 40, 헥산이 60. 근데 헥산의 하한값, 메탄의 하한값을 주어줬네요. 하한값을 구하라. 뭐 똑같죠? 이거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29번 다음에 조성농도다. 연소 가능 영부를 판단하시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공기가 70%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문제 자체를 해석을 하면. 왜? 공기 중에 연소잖아요. 공기가 연소가 되니까는 화재가 나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앞쪽에 100%라는 거를 감안하시라고. 혼합가스 농도가 100%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공기를 70% 했으니까 얘 구성 농도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30%를 계산하시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아, 저도 솔직히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게 왜 푸는지. 공기의 조성 농도를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 100을 주어지지 않고 30을 하는지. 근데 르사틀리의 공식 자체가 가연성 가스의 농도라는 전제 조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네. 예.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이거를 생각 안 하시면 여기를 100을 낸단 말이에요. 공식 자체에서.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이 공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르사틀리 원래는 넣을 수가 없어요. 가연성 가스라 했는데 그럼 공기를 가연성 가스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공기를 가연성 가스로 보면 얘 연소 폭발 범위 하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공기 구성 농도에 따라서 불이 붙고 안 붙고가 정해지는데, 근데 여기서는 공기는 아예 무시했으므로 예, 요거 30%만 가지고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잡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30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앞쪽에 르사틀리 공식 할 때 100이라는 거 잘 주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산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상한계는 16.67, 하한계는 3.26이다. 근데 이때 혼합가스의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혼합가스의 농도가 요게 30%래요. 그럼 혼합가스 농도 30%면 얘는 연소가 불가하다. 그런 결론까지 유추해 주시라고요. 아, 저도 이 문제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교재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넣는 숫자 문제가 없어요. 르사틀리에 놓아서 공식 자체에 보시면. 소방설비에서도 없을 거예요. 30번. 메탄 60%, 에탄 30%, 프로판 10%. 이때 폭발 하한계 값을 구하시오. 상한계 하한계 계산 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계산기 한 번씩 반드시 눌러주시고. 31번 여기도 또 이제 헷갈리십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에틸에테르와 에틸알코올이 각각 1대4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위험물이 있다. 이 위험물의 폭발 범위를 계산하시오. 이게 1대4니까 단순하게 딱 생각하시면 1대4니까요. 20대 80이 나오는데 1대4니까 얼마요? 25대 75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25대 75가 아니고 뭐지? 아, 20대 80 아니,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저도 이 문제 풀 때 헷갈렸던 문제인데 1대4니까 5분의 1로 놓고 비율로니까 비율. 네, 됐어요. 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헷갈렸는지. 하여튼 요거 주의하실 거는 예, 에틸에테르가 1일 때 에틸알코올이 4배가 크다는 거니까 100을 가지고 합친 5분의 1 플러스 100을 가지고 5분의 4로 하셔서 이 부분이 20%, 이 부분이 80%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4분의 1, 4분의 4로 하시면 틀릴 수 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얘가 20%, 얘가 80%. 20%, 80% 넣으시고 에틸가 상한이 얼마야? 상한이 48%, 하한이 1.9%. 그래서 에틸그 하한 먼저 계산하시면 1.91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은 80%는 4.3% 넣으시고, 나머지 거 쭉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에스테르의 분자량이 커지면 점도, 수용성, 이성질체 수의 변화에 대해서 쓰시오. 분자량이 증가하면 에스테르의 분자량이 증가. 에스테르 하면은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으로 해서 메탄, 에탄, 프로판까지만 쓰시면 돼요. 11, 13, 15. 그러면 인하점은 가면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하점이 커진다. 인하점은 커진다. B점.
B점은 승하온도. 요거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빼시고, 증기비중은 가면 갈수록 분자량이 많아지므로 증기비중은 증가한다. 증기비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디 갔냐. 증기비중으로 가지 말고 이제 이성질체로 가야지. 탄소가 하나, 두 개, 탄소가 세 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탄소수가 많아지므로 이성질체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이성질체수 증가. 그 다음에 수용성에 대한 부분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C4까지는 기체예요. C5부터 C20까지가 액체예요. 특히나 C5에서 C9가 휘발유였고요. C15에서 C20까지가 경유였어요. 그래서 주로 탄소 개수가 20개가 넘어가면 고체로 넘어간다. 탄소 개수가 늘어날수록 뭐가 된다고요? 수용성은 감소된다. 자, 고체로 갈수록 점도는 증가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점도, 수용성, 이성질체수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하셨으면 암기를 하셔야죠. 뭐. 다음은 공식의 뜻을 쓰시오. 에너지 E는 2분의 1 CV제곱이다. Q는 Q는 CV다. 이때 에너지는 C 정전 용량이고 V 방전 전압이고 Q 전하량이고, (34번) 정전기 방지 대책과 축적 방지법을 쓰시오. 정전기 방지 대책은 무조건 암기. 요거는 무조건 암기. 이건 법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방지 대책과 방지법이 틀려요. 방지 대책 접지할 거 상대 습도 70% 이상으로 할 거, 공기를 이온할 거. 축적 방지법 방전과 도전. 그냥 암기하세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요 세 가지는 뭐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위험물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론에서도 나온 거고, 접지할 거,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 할 거, 공기를 이온할 것.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게 접지할 거 해서 제4류 위험물은 접지를 한다. 35번 연소점의 정의. 연소점은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가 되었을 때 점화원을 제거하면 연소가 중단되지만 일정 온도가 되면 그때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온도,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온도로서 보통 인하점보다 10도 정도 높은 온도를 말한다. 연소점의 정의. 그 다음에 36번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는 MI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최소 점화 에너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 점화 에너지는 여기가 반응 전, 반응 후, 여기서 발생하는 이것이 발생 열량. 최소 점화 에너지란 요 언덕의 높이, 요것이 MI죠. 그럼 요것이 낮은 게 좋으냐, 높은 게 좋으냐죠. 얘가 낮으면, 얘가 이렇게 낮으면 아주 작은 열량으로도 불이 붙는 거니까 연소가 쉽다는 얘기고, 얘가 높으면 아주 많은 열량을 줘야지 되는데, 그나마 열량을 주고도 나오는 방출량이 작으니 발생 열량이 여기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요게 발생 열량이죠, 요게. 기존 양에서 발생하는 거. 이게 발생 열량. 발열량.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위험성이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 최소 점화 에너지는 낮은 게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높은 게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변화에 대해 설명을 그러니까 최소 변화 에너지가 압력이 증가하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므로 최소 점화 에너지는 낮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가지 마시고 위험성으로 생각하면 가연성 가스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는 최소 점화 에너지가 낮다. 질소 농도가 증가하면 불활성 가스가 늘어나니까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최소 점화 에너지는 높다. 온도가 높으면 최소 점화 에너지는 낮다. 예. 바로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지울 필요 없는데 다음 페이지 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연소란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발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연소의 섬유소는 가산점이다. 인화점이란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하는 최저 온도다. 다른 말로는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에 달하는 최저 온도다. 그래서 요거 그림 여기가 인화점이란 얘기고요. 연소점이란 인화점에서 불꽃을 제거하여 연소가 중단되지만 계속 가열하여 높은 온도가 되면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를 얘기한다. 착가점이란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만 가지고 스스로 연소하는 최저 온도다. 발화점이 낮아지는 이유.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성이 커진다. 발화점이 낮아지는 건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 전도율이 낮다. 발열량 자체가 크다. 발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반응열이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요 얘기는 H4하고 C4H10하고 어디가 더 발열량이 커요? 얘가 발열량이 훨씬 크죠. 부탄가스가.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여기 도로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데 3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파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도로에 땅을 파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LPG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로 바꿀 때는 가스레인지를 안 바꿔도 된대. 그래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동 드릴 가지고 와서 LPG 가스에 가스 나오는 구멍을 키우시더라고. 똑같은 열량이 나오는데 LPG 가스는 조금만 나와도 그 열량이 나왔는데 도시가스는 발열량이 작으니까 가스를 더 많이 넣어야 된대. 구멍을 키웠어요. 근데 거꾸로 도시가스를 쓰다가 LPG 가스를 쓰는 거는 안 된대요. 저 어렸을 때 직접 봤어요. 작업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열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즉 연쇄 반응이 많다. 공기와의 접촉할 수 있는 게 많다. 그 다음에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도가 여기 열 전도율하고 열 전도도하고는 틀려요. 이거 금속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애매할 수 있겠다. 그냥 열 전도율이 낮으면 발화점이 낮아진다. 글쎄 이거 열 전도율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열 전도도가 한 가지만 하시죠. 아래 거 지우고 4번 지우고 한 가지만 하시죠. 두 가지 있으니까 헷갈린다. 6번 연소 범위는 연소 범위,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넘어가시죠. 가연물의 조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산소 봉구번이 되는 조건 다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가연물이 되려면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요거 설명할 때는 나무젓가락, 쇠젓가락 얘기하잖아요. 라면은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쇠젓가락으로 맛없잖아요.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열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라면이 맛이 없어.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한쪽으로 열을 축적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발열이 된다. 발열량이 커야 되고 산소와의 친화력이 높아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서 산소와의 공간 면적이 넓어야 된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주기율표에 영족하고 이미 산화 반응을 전결했거나 또는 흡열 반응하는 거. 산소 공급은 인류위험물, 육류위험물, 그 다음에 제5류위험물, 그리고 공기가 있다. 넘어가시죠. 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석유 공장에서 위험물질 취급 시 정전기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때 액체 위험물을 취급 시 발생하는 유동대전의 현상이란 무엇인가? 유동대전, 움직이는 물질엔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 즉 액체류 파이프 등의 위험물을 옮길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인화성 액체의 절연성이 높아 유동에 의한 대전이 일어나기 쉽고,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속도가 빠를 경우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진다. 꼭 이렇게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거 다 인터넷에 있는 거 얘기했는데 제가 글을 썼으면 이렇게 어렵게는 안 썼을 거야. 그래서 또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쓰기가 뭐해서 인터넷에 있는 거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거는 38번 딥파이프의 설치 목적. 뭐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해요. 이렇게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실 때 어떻게 부으면 뭐예요? 여기다가 부으면 바닥에 튀어가지고 막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붓겠어요? 깔때기 넣어가지고 호스를 해서 바닥에 천천히 넣죠. 이때 파이프가 바닥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딥파이프 설치 목적은 뭐다? 정전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파이프의 바닥까지 넣는 것이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39번 가연성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리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취할 수 있는 조치 두 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가지고 답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법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위험물 저장 취급계에 14호에 보시면 가연성 액체, 증기, 가스가 새거나 체리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전선과 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 공구, 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0회 때 저 문제는 신출 문제로서 맞히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포인트를 좀 잡으세요. 공부하실 때 저런 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저도 모의고사를 내라 그러면 모의고사 낼 때 제일 좋은 게 법 규정에 있는 거 갖다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뭐라고 항의를 해도 법에 있는 거다. 내가 문제 낸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거 문제 낸 거다. 할 말이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시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예, 출제위원들이 문제 내기 제일 편해. 너무 편해. 있는 내용이에요. 40번 갖겠습니다. 자연발화 종류를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물질을 쓰시오. 자연발화 분산된 미흡중국 해가지고 암기했는데 분해 열, 산화열, 미생물, 흡착열, 중압열. 각각 해당하는 물질을 쓰시오. 분해열은 제5류염물, 셀룰로즈, 니트로셀룰로즈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화열, 건성유, 불건성유 할 때 건성유, 석탄, 미생물에 의한 거, 퇴비먼지, 흡착열, 목탄, 활성탄, 중압, 뭐 있어요? 폴리스틸렌. (40번)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옆에
내용으로 보시고요.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5가지를 쓰시고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5가지. 요인이래요. 발열량, 열전도도, 공기의 양, 퇴적 방법, 수분 등등이 있다. 발열자. 지금 여기서는 문제로 보지 마시고 내용으로 보세요. 열을 얼마나 잘 축적할 것이냐, 열 전도율이 얼마나 높냐 낮냐, 퇴적 방법에 따라서 공기가 얼마나 흐르느냐, 발열량, 퇴적된 것이 얼마나 열을 많이 방출하느냐, 수분이 얼마나 적냐 많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자연 발화란 물질이 서서히 산화하면서 축적된 산화열에 의해서 발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발화 형태, 요거 문제 나왔어요. 기출이었죠. 자연 발화의 조건, 기출이죠. 뭐 중압열에 산화 에틸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건 넣으셔도 돼요. 스틸렌. 여기서 미음 리을까지만 나왔나? 자연발화 방지법이 헷갈리지. 여기서 이제 자연발화 방지법이요.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요거요. 자연발화를 방지하려면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라. 즉 건조한 곳에 보관하라. 요거하고 정전기 하고 상충돼요. 뭐가 상대 습도를 70% 여기는 이상이에요. 접지하라. 이온화하라. 정전기 발생 방지예요. 요거하고 요거 상충되는 거니까 요거 잘 봐주시라고요. 네, 준자연 발화는 자연 발화에 준하는 것. 그래서 알키랄리뮴, 알킬리튬은 물 또는 공기와 반응하므로 벤젠, 헥산 등의 희석지에 쓴다. 헥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칼륨, 나트륨, 석유 한 가지를 써라 그러면 석유,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등유, 경유, 파라핀. 황리는 어디다 보관한다? pH가 9인 알카리성 물에 보관해라. 여기서 물이니까 수조라고 해서 이황화탄소 나올 수 있는데 이황화탄소는 해당이 안 되죠. 준자연 발화는. 그죠? 예. 왜 발화점이 얘는 몇 도예요?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했는데 90도라 그랬어요. 이건 좀 기억해 주시라 그랬잖아요. 발화점이 90도. 대신 B점은 몇 도요? 46도요. 인하점은 영하 30도요. 연소 범위가 150. 이황화탄소는 제4류염물로서 자연발화 물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어디다 보관한다? 수조. 폭발, 연소 형태, 기체, 액체, 고체로서 기체는 확산과 예온합이 있다. 확산, 예온합. 확산 연소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불 붙는 거. 그 확산과 예온합은 예를 어떻게 드냐면 백정원 씨가 와가지고 요리를 할 때는 중국 요리 이렇게 웍에다가 하잖아요. 그때는 두 개를 넣어요. LPG 가스 하나는 산소. 중국 요리를 가면 LPG 가스를 넣고요. 산소를 넣어요.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분량을 조절하거든요. 그걸 예온합이라고 해요. 미리 혼합한다. 뭐하고?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용량이, 발열량이 크죠. 산소를 미리 혼합했으니까. 기체연소. 액체는 표면에서 증발한다. 그래서 휘발성인 표면에서 증발. 비휘발성은 표면에서 일정한 열 온도가 되면 표면에서 분해해요. 고체는 증발이다. 증발이란 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승화라 그러죠. 승화.
그래서 황, 납살렘, 파라핀, 양초가 있더라. 어떻게 보면 양초는 증발이라고 하기 조금 좀 그래요. 액체 상태가 됐다가 넘어가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나프탈렌은 액체가 되는 게 안 보이니까 승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황도 고체에서 바로 가연성 기체를 내보내는 것이다. 증발이다. 분해는 여기 주의하실 건 요거. 석탄은 분해예요. 목탄은 표면이에요. 그래서 표면은 금, 목, 코, 숫으로. 표면은 금, 목, 코, 숫. 코크스가 뭐냐면 숫이에요. 숫인데 어디 화학적으로 만든 숫. 뭐 목탄은 숫이고. 자기는 자기 연소성 물질. 폭갱. 폭갱은 개방계가 있고 밀폐계가 있는데 일단 밀폐계요. 이런 밀폐된 곳에 여기에 가연성 가스가 있더라. 그러면 이 가스가 일정 온도가 되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발화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더라. 다시 이때 압력이 올라가면 발화점이 오히려 낮아져서 발화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빼야죠. 발화점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불이 붙었다. 여기서 불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불 붙은 게 순간적으로 최적 팽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밀폐계에서는 순간적으로 공기가 데펴지니까 공기가 팽창한단 말이에요. 팽창하니까 이곳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니까 발화점 자체가 낮아져서 불이 붙기 전에, 불이 화염이 전파되기 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연 발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순간적으로 폭발해 버린 거를 폭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 전파 속도가 아니에요. 이건 압력파의, 그래서 여기는 밀폐기에서 압력파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단위 팽창 상태에서 부피 팽창은 안 하고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발화점이 낮은 것들은 순간적으로 연소하더라. 그게 건축물 화재에서 나오죠. 플래시오버. 밀폐된 공간에서 안에 화재가 나면 화염이 가지 않았는데 발화점이 올라감으로 순간적으로 목재가 가연성 가스를 내보내서 순간적으로 화염 일어나는 거. 플래시오버. 그래서 폭갱이란 거는 정상 연소는 아닙니다. 여기서 폭갱 유도는 최초의 완만한 연소 속도에서 격렬하게 폭갱으로 한다. 그럼 폭갱의 기준은 1000에서 3500.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이유란 거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여기서 불이 붙는 거면 위험한 거죠. 여기서 불이 붙는 거면 여기서 불이 붙는 게 더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폭행 유도 거리가 그만큼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폭행 유도가 짧아지는 거리는 뭐냐? 안에 있는 점화원들이 발생 열량이 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열량이 많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지니까 압력이 올라간다고요. 배관의 관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배관에 굴곡이 많아지면 굴곡된 부분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폭발해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관속의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빠른 물질들은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진다.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분진 폭발. 분진 폭발이란 공기 중에 떠도는 분진에 의해서 이 분진이 뭐가 표면적이 넓어짐으로 표면적이 확대가 되므로 산소와의 친화력이 높아지고 이때 갑자기 연소 폭발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또 인천 사람이잖아요. 인천 하인천 옆에 보면 뭐 있는지 아세요? 하인천 지금은 문화관으로 바뀌었는데 인천 사시는 분들을 제일제당 아세요?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이잖아요. 제분. 예. 제분은 뭐냐면 밀가루 분을 만드는, 밀가루 분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쟁 터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쌀을 먹었잖아요. 예. 쌀을 먹었는데 미국에서는 쌀을 원조를 안 해주고 밀가루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밀가루에 대한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밀가루를 보냈어. 뭐로? 비행기로 보내겠어요? 배로 보내겠어요? 배로 보내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배를 타고 오면서 바다 수분에 의해서 밀가루가 떡이 돼버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밀가루를 굳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죠. 변질돼 버리고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보낸 게 아니라 밀을 보내야지. 밀을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오니까 그 밀을 이제 못 먹으니까 밀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밀가루로 만드니까 밀가루를 제조한다. 그래서 가루를 제조한다. 그래서 제분이잖아. 그 우리나라에서 국책으로 한 거죠. 대한제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 거기서 알바했으니까 알죠. 이만큼 그냥 오면 뭐 트럭으로 그냥 설탕을 막 부어버려. 그거 설탕 나눠서 하고. 저 염전에서도 알바는 아니고 친구가 영종도 놀러 갔더니 친구네 집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 염전밭. 저녁 얻어먹고 염전밭에서 잠깐 일했는데, 야 진짜 살다 그렇게 힘든 건 처음 봤어. 염전 왜 이렇게 물 퍼오르잖아요.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데서 진짜로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소금기 생기면 그냥 계속 삽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삽으로 올리면 위에서부터 물이 쫙 빠지면 위에 있는 거 소금 빼가더라고.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제분에서 1960년대에 폭발 사고가 나죠. 실제 폭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거예요. 왜? 밀가루가 터져버린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분증폭발이라고 한다. 밀가루가 불에 잘 안 붙는 것 같지만 일정한 조건에서는 폭발해버리더라. 그래서 암기하실 거는 폭발하지 않는 물질을 암기하셔야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진폭발의 강도를 나타내는 분진폭발의 3승근 법칙을 쓰시오. 50회 시험 문제 보시면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그때 문제 자체가 3승근 법칙이래요. 3승근 법칙이면 뭐예요? 이게 3승근이잖아요. 이게 제곱근이고. 이걸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분진폭발 최대 압력 상승의 속도와 부피, 용기 부피가 3승근의 일정한 관계를 도입한다. 이게 답이래.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뭐하고 했는데 이렇게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 쓰실 수 있겠어요? 이 공식이 3승근으로 일정된다. 50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거 패스하시면 패스하세요. 지금 와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 이런 문제 나오면은 참 그래요. 답 주기가. 더 웃긴 건 또 이제 50회 시험 문제잖아요. 메커니즘 4단계를 넣어라. 분진폭발의 메커니즘. 그 4단계가 이게 정설이 아니거든요. 2차 표면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가 상승한 것이 뭐하고? 온도 상승에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고 이것이 산소와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발화하더라. 이 발화에 의한 열로 다시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해서 분진 폭발이 이루어지더라. 44번.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폭발적인 폭갱으로 유도되는 열적, 연쇄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39회 시험. 이것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열적으로 뭐 열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 연쇄 반응, 연쇄가 시작되면 연소 지속적으로 되는 거. 안 나올 것 같아. 한 번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아.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던 문제예요. 45번 시간이 어떻게 45번까지 풀고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전간극부터 나오네. 안전간극 요거 쉬었다가 하죠.